아이고, 구슬퍼라 구슬퍼.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구나. 그 애가 왜 자길 보냈냐고 계속 물어. 자긴 아무 잘못 없는데 왜 그랬냐고 억울하대. 무당의 말에 선영은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애는 30해 전 유산된 내 아이였다. 그런데 자꾸 누가 날 밀었던 것 같다는 그 느낌.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선영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죠. 작은 반찬 가게를 혼자 운영하는 50살의 선영에게 하루는 늘 바쁘게 흘러갑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고 시금치를 다듬고 김치를 버무리는 손길은 30년 넘게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때요? 요양병원에 전화를 거는 것도 매일의 일과였죠. 70살의 말수는 작년부터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두기엔 불안한 날들이 많아졌거든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세요. 아침도 잘 드셨고요. 전화를 끊고 나면 선영은 항상 작은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있죠. 누렇게 변색된 초음파 사진 한 장. 30년 전 20살이었던 선영이 마지막으로 봤던 아이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늘 흐릿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넘어졌던 것, 차가운 바닥의 감촉, 그리고 붉은 피.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던 것까지만 기억나죠. 유산. 그 단어가 선영의 인생에 각인된 날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선영은 엄마를 보러 요양병원에 갑니다. 말수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요즘은 뜨개질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어 선영을 봅니다. 오늘은 딸을 알아보는 날이었죠. 그런 날이면 말수는 꼭 이상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선영아, 너 그때 그 일 말이야. 선영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엄마가 또 그 이야기를 꺼내려는 걸까요? 말순의 주름진 손이 선영의 손을 잡습니다. 그땐 나도 몰랐지. 병원 좀 늦게 간 게 괜히 너한테 미안해진다. 선영은 숨을 멈춥니다. 엄마가 이런 말을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30년 동안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배가 아프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그게 임신인 줄도 모르고 그냥 생리통이 심한 줄 알았어. 병원에 좀 일찍 갔으면 그 아이도.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치매로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도 그날의 죄책감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나 봅니다. 내가 배가 나오는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20살짜리가 뭘 알았겠어. 엄마가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선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30년 전 그날 20살의 선영은 혼자 병원에 갔었죠. 엄마에게 말도 못하고 남자친구였던 경철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넘어졌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지난 일일까요? 선영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 뚜렷한 형체가 사라진 그날, 선영의 일부도 함께 사라졌던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다시 서랍을 열어봅니다. 초음파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죠. 작은 아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22주쯤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벌써 태동도 느끼기 시작했던 때였죠.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아이. 선영은 마음속으로만 서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진아, 오늘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 매일 밤하는 혼잣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하는 사과와 그리움의 말들이죠. 그때는 아기가 배를 발로 차면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해주곤 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서진아. 그 따뜻했던 교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선영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다릅니다. 엄마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배가 나오는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정말 엄마가 몰랐을까요? 22주면 확실히 배가 나왔을 텐데,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지만 같이 사는 엄마가 정말 몰랐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병원 복도에서 넘어진 그 순간의 기억이 왜 이렇게 흐릿할까요? 분명 혼자 걷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떻게 넘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닥의 감촉과 흐르는 피,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소리만 어렴풋이 떠오를 뿐이죠. 선영은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그날의 기억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것처럼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녘 반찬 가게 준비를 하면서도 손님들에게 반찬을 팔면서도 문득문득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곤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선영은 시장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우연히 낯선 골목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죠. 좁은 골목 끝에 작은 점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화당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죠. 선영은 점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부르는 것처럼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어둑한 실내에는 향 냄새가 가득했고 촛불이 여기저기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속인 정화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눈빛이 맑고 깊었죠. 선영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알아요. 그런데 오셨죠.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정화는 선영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다시 눈을 뜨더니 말했죠. 아이가 하나 보이네. 어린 영혼이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 선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고,
구슬퍼라 구슬퍼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구나. 그 애가 너한테 억울하대. 왜 자길 보내버렸냐고. 그게 진심이었냐고. 정화의 말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저는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사고였어요. 병원에서 넘어져서 정화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고, 정말 사고였을까?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일부러 넘어졌다는 건가요? 아니, 너가 넘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화는 말을 멈추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파. 너무 아파. 엄마,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그 사람이 엄마를. 정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아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은 온몸이 떨렸죠. 서진아? 서진이야? 정화가 눈을 뜨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이름이 서진이었구나. 그 아이가 보여준 게 있어. 병원 복도. 당신 혼자가 아닌데. 누군가 있어. 그 사람이. 그만하세요. 선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30년 동안 믿어왔던 기억이 흔들리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정화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당신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선영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죠.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 배가 불룩 나온 20살의 선영이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고, 안 돼. 선영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 혼자 간 게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 함께 있었다는 것. 아침이 되자 선영은 다시 정화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다시 오셨네요. 마음의 준비가 되신 건가요? 그 사람이 누구였나요? 제 기억이 왜 이렇게 흐릿한 거죠?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사람은 기억을 왜곡하거나 지워버리기도 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아이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더 알려주세요. 제발요. 지금은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원하는 건 진실이에요. 엄마가 진실을 알아주길,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선영은 점집을 나와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마치 깨진 거울처럼 조각조각 떠올랐죠. 병원 복도, 차가운 손길, 누군가의 목소리. 하지만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살 때 썼던 일기장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날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 넘어져서 아기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거든요. 누가 찢은 걸까요? 그리고 왜? 선영은 일기장을 덮고
다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22주 된 아기의 모습이 선명했죠. 그때 문득 사진 뒤쪽에 뭔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뒤집어 보지 않았던 사진의 뒷면에 희미하게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죠. 1995년 3월 15일. 경철이와 함께.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철. 그때의 남자친구. 그와 함께 병원에 갔었다는 거예요? 왜 이 기억이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경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선영은 밤새 경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박경철.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이름이었죠. 아니,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보니 그날 병원에 정말 경철이 함께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반찬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죠. 20살 때의 사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죠. 경철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젊은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배가 살짝 나온 게 보였죠. 선영은 다시 정화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사진을 들고요. 이 사람이에요. 그날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인가요? 정화는 사진을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이 인간, 지금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네. 웃으면서, 네, 그 애가 보여주고 있어. 너, 혼자 병원 갔었지? 근데, 누가 널 막았어.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 정화의 목소리가 다시 아이처럼 변했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죠. 엄마가 걷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팔을 잡았어. 놓으라고 했는데. 계단 쪽으로. 엄마가 비명을. 계단? 선영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습니다. 그래요, 계단이었어요. 병원 복도가 아니라 계단이었습니다. 왜 이걸 잊고 있었을까요? 넘어진 게 아니었던 걸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기억이 돌아오고 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을 계단으로 끌고 갔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경철은 아기를 원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20살의 남자가 집안에서 반대하지 않았나요?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아요. 경철의 아버지가 반대했었죠. 의사였던 경철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설마 일부러. 정화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건 엄마가 진실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엄마 실수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엄마가 알아주길 바라고 있어요. 선영은 점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죠. 경철이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던 것, 계단 근처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 했던 것, 그리고 놓으라고. 선영은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경철이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을 때요.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박경철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문에 난 기사를 찾았거든요. 박경철 대표
지역 우수 중소기업 인상 수상. 사진 속의 경철은 중년의 번듯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구점을 운영한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죠. 아내와 두 아이가 있다고 써 있었습니다. 선영은 기사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경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왔군요. 가정을 꾸리고 사업도 성공하고 상까지 받으면서요. 그동안 선영은 혼자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말이죠. 다음 날 선영은 경철의 가구점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30년 동안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구점 앞에 도착한 선영은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0년 전의 일을 이제 와서? 그때 가구점 문이 열리고 경철이 나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분명 경철이었죠. 손님을 배웅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웃고 살더라고요. 선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쓰라렸죠.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날의 일을 다 잊은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죄책감 같은 건 없었던 걸까요? 선영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아직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선영은 엄마를 만나러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말수는 오늘따라 정신이 맑아 보였죠. 엄마, 그때 일 기억나세요? 제가 임신했을 때요. 말수는 한참을 선영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의 아빠, 이름이 뭐였더라? 박모식이. 박경철이요. 맞아, 경철이. 그 집 아버지가 찾아왔었지. 돈봉투를 들고 우리 선영이 좀 도와달라고. 젊은 애들 실수니까 조용히 해결하자고.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엄마, 그게 언제 일이에요? 내가 병원 가기 며칠 전이었나? 내가 그 돈을 벽에다 집어던졌지. 우리 선영이가 뭐가 부족해서. 근데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뒤에 내가 피를 흘리며 들어왔잖아. 병원에서 넘어졌다고. 그때 그 집 사람들 생각이 났었는데. 에휴, 그냥 우연이겠지 뭐. 선영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었죠. 경철의 아버지가 먼저 회유를 시도했고 그게 실패하자 경철이 직접 나선 거였군요. 그리고 병원에서 엄마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선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겠다고. 서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3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선영은 며칠 동안 경철의 가구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매번 차 안에서 망설이다가 돌아가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가구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 사이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다가왔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철이 나왔죠.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선영은 단번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경철도 선영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선영?
경철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잠시 이야기 좀 할까? 선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경철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사무실로 가자. 사무실에 들어서자 경철은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30년 전 일 때문에. 경철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게 무슨, 다 지난 일을 왜 이제 와서? 지난 일이야? 너한테는 지난 일이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선영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 22주였어. 우리 아기가. 경철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계단에서 무슨 소리를? 넌 넘어졌잖아. 실수로. 실수?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선영은 경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경철은 시선을 피했죠. 난 모르겠어. 너무 오래전 일이라. 놓으라고 소리쳤던 것도 기억 안 나? 내 팔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갔던 것도? 경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내가 흥분해서 진정시키려고 계단으로 끌고 갔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철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아버지가 그러셨어. 내 인생을 망칠 수 없다고. 의대 진학도 포기해야 하고 집안 망신이라고. 그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 선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렸다고? 나도 20살이었어. 그런데 난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넌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네? 그날, 정말 밀친 건 아니야. 그냥 내가 흥분해서 뿌리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야? 그리고 넌 그걸 지켜봤고. 경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라도 불렀어? 아니면 그냥 도망갔어? 병원 직원이 와서 처리했어. 처리?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진실이 너무나 잔인했죠. 아버지가 병원장이랑 아는 사이라서 다 조용히 넘어갔어. 너도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다고? 내가 언제 괜찮다고 했어? 난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괜찮은 적이 없었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일어섰죠. 공소시효 끝났어. 그래도. 경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죠.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 가족들은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역 우수 기업 인상 받은 박경철 대표가 3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선영, 제발. 이제 와서 이러지 마. 나도 가정이 있어. 애들도 있고. 나도 가정이 있을 수 있었어. 내 아이도 있을 수 있었고. 선영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돌아봤습니다. 그래, 공소시효는 끝났지. 하지만 내 인생에서 끝난 게 하나 더 있겠네. 경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려고?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가구점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야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죠. 30년 만에 마주한 진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경철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그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서진이는 어떡하지? 억울하게 세상에 오지 못한 아이의 원한은? 선영은 다시 초음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2주의 아기가 선명하게 보였죠. 작은 손, 작은 발, 그리고 동그란 머리. 이 아이가 살았다면 지금 30살이 되었을 텐데. 서진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엄마 실수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 때문이었다는 걸.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할까? 선영은 밤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더 알아봐야겠다고. 그날 병원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누가 관련되어 있었는지, 진실을 완전히 밝혀야 서진이도, 그리고 자신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선영은 30년 전 그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병원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특히 경찰이 말한 병원 직원이 누구였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반찬가게 문을 닫고 나온 선영은 오래된 주소를 찾아 차를 몰았습니다. 그 병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름이 바뀌어 있었죠. 건물도 새로 지어져서 30년 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청소를 하던 나이든 여직원이 선영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도와드릴까요? 혹시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하신 분 계신가요? 30년 전부터요. 여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30년이요? 글쎄요. 아, 김복자 씨가 있긴 한데. 지금은 은퇴하고 근처에 살아요. 왜 찾으시는데요? 선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병원 직원이 이 김복자라는 사람일까요? 선영은 병원 직원에게서 김복자라는 이름만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소까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개인정보라며 거절당했죠. 하지만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끔 병원 근처 시장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선영은 병원 근처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연세 지긋한 여자 어른들을 볼 때마다 혹시 김복자 씨가 아닐까 기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 한쪽 채소 가게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그 청소 직원이었죠. 아주머니. 선영이 다가가자 여직원이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아, 며칠 전에 병원에서 김복자 씨 찾던 분? 네, 맞아요. 혹시 김복자 씨가 어디 계신지. 여직원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그분을 찾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자 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그래도 꼭 만나야 한다면. 여직원은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어 주었습니다. 여기 경로당에 가끔 나오세요. 오늘도 계실 거예요. 선영은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안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선영은 조심스럽게 한 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김복자 어르신 계신가요? 복자? 저기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분이야. 선영이 가리킨 곳을 보니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다가가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김복자 어르신 맞으신가요? 복자는 선영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죠. 누구신데요? 저 30년 전에 그 병원에서 유산한 여자였어요. 혹시 기억하실까 해서 복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잡더니 일어서려 했죠. 난 모르는 일이에요. 가세요. 잠깐만요. 제발요.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복자는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죠. 당신이 그때 그 아가씨구나. 배가 불렀던. 네, 맞아요. 22주였어요. 복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일은 잊으려고 했는데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에요. 복자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선영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여기선 말하기 그래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경로당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복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죠. 그날, 난 야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계단 쪽에서 소리가 나서 갔더니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를 흘리던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 남자 부축하는 척 하다가 당신을 그냥 툭이요? 계단 위에서 한 번 더 밀었어요. 이미 넘어져 있던 당신을. 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철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리고요? 난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이 날 보더니 아무것도 못 본 거다라고. 그때 그 사람 아버지가 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병원 고위층이랑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경철이 아버지요? 네. 돈 봉투를 주면서 딸도 있지 않냐며 가족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하라고 협박했어요. 복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신고라도 했다면, 선영은 복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가웠죠. 괜찮아요. 이제라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증언이 필요하면 이제라도 해줄게요. 비록 늦었지만 선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녹음을 하고 싶어서요.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선영은 녹음 버튼을 누르고 복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성함과 당시 하시던 일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복자, 73입니다. 1995년 당시 그 병원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1995년 3월 그날 밤 병원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복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청소를 하던 중 계단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보니 임산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젊은 남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부축하는 척 하다가 이미 쓰러진 임산부를 한 번 더 밀었습니다. 계단 아래로요. 그 다음은요? 그 남자가 저를 보고 위협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거라고 하라면서 곧이어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나타났고 돈을 주며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전 겁이 나서 가족을 생각해서
침묵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복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내가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산 진실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선영은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운전했습니다. 복자의 증언대로라면 경찰은 단순히 실수로 민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번 더 밀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쓰러진 임산부를. 그날 밤 선영은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들었습니다. 복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30년 전 그날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었죠. 선영은 초음파 사진과 휴대폰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죠.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경찰이 저지른 일의 대가는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서진아, 이제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약속해. 선영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 무엇을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선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복자의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을 다시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의 가족에게 직접 전달해야 할까? 어떤 방법이 서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아침이 되자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먼저 경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요. 스스로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기회를 말이죠. 선영은 경찰의 휴대폰 번호를 어렵게 구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공원에서 만나. 안 오면 내 가족들에게 모든 걸 알릴 거야.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 약속 시간, 선영은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년 전 20살의 두 사람이 데이트하던 그 공원이었죠. 경찰은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왜 여기로 부른 거야? 기억나? 여기서 내가 나한테 고백했었지. 평생 지켜주겠다고. 경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을 찾았어. 그날 밤 병원에서 일하던 청소부 아주머니. 내가 나를 한 번 더 밀었다고 증언했어. 경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녹음도 했어. 내가 이미 쓰러져 있었는데 부축하는 척하다가 한 번 더 밀었다고. 내 아버지가 나중에 와서 돈으로 입막음했다는 것까지 다.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볼래? 아니, 됐어. 경찰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왜 그랬어? 이미 넘어져 있었는데 왜 한 번 더 민 거야? 경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내가 피를 흘리면서도 일어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만약 내가 괜찮아지면 아이도 살아남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말 순간적으로 그냥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미친 짓이었지. 그 직후에 후회했어. 근데 이미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죠. 그때 내 아버지는 나중에 오셨어. 병원에서 연락받고, 그리고는 모든 걸 처리하셨지. 늘 그러셨듯이 넌 그냥 지켜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경철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 장면이 떠올라. 내가 쓰러져 있던 모습이, 피가, 그리고 내가 한 짓이, 그럼 찾아왔어야지. 사과라도 했어야지. 무서웠어. 감옥 갈까봐도 무섭고, 내가 날 죽일 것 같기도 하고. 선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겁하네. 끝까지. 알아. 나도 알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 선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이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야. 진실이야. 서진? 우리 아이 이름이야. 내가 지어준. 경철은 고개를 들어 선영을 봤습니다. 뭘 원해? 내가 직접 내 가족들에게 말해. 3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해. 그건 너무. 공소시효는 끝났어. 법적 처벌은 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도덕적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 경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꼭 가족들에게 말해야 해? 그래. 내 아내와 아이들이 알아야 해. 그들의 남편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럼 내 인생은,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내 인생은? 난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 내 실수로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결혼도 못했어. 아이 낳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경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 안에 스스로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사과문을 공개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할 거야. 증언 녹음과 함께. 선영. 그리고 하나 더. 너가 직접 서진이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어줘. 30년이나 떠돌고 있잖아. 선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경철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정화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모든 걸 인정했어요. 그래요?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진이는 이제 좀 편해질까요? 그 아이가 원했던 건 엄마가 진실을 아는 거였어요. 이제 반은 이뤄진 거죠. 반이요? 나머지 반은 엄마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선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됐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죠. 오히려 더 아픈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엄마를 만나러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다 알았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잊어. 너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잊어요. 30년이나 속았는데. 선영아,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도 미래도 없어. 그 아이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말순의 말에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죠. 서진이도 엄마가 평생 슬픔에 갇혀 사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선영은 기다리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매일 경철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죠.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움직이기로요. 선영은 경철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경철이 나오다가 선영을 보고 멈춰섰죠. 선영, 시간이 지났어.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왔어. 그때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경철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모습의 중년 여성이었죠. 선영을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박경철 씨의 옛 친구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철이 당황하며 말렸지만 아내는 선영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거실에 앉은 선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과 복자의 증언을 옮겨 적은 문서가 들어 있었죠.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선영, 제발. 경철이 애원했지만 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경철 씨의 아이를 임신했었습니다. 22주였죠.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병원 계단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고가 아니었죠. 선영은 차분하게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경철이 자신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것, 목격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경철이 이미 인정했다는 것까지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에요? 경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답이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하지만 딸은 이미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선영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전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저는 제 실수로 아이를 잃었다고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선영을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 일은 아니지만 사과는 경철 씨가 해야죠. 그리고 공개적으로요. 선영은 문을 나서려다가 돌아봤습니다. 참, 제 아이 이름은 서진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 나오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아이였어요. 집을 나온 선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혔을 뿐이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철의 아내였죠.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걸 인정하더군요. 그래서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선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가정이 깨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 때문에.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30년 전의 일이지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아내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이 쓴 거예요. 선영 씨에게 전해달라고. 선영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남편이 말씀하신 서진이를 위한 추모비권은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한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경철의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인 사과문이었죠. 30년 만의 사과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정화를 찾아갔습니다. 이제야 보내줄 수 있겠어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이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엄마가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선영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 촛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편히 아이에게 인사했죠.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몰랐어. 이제 너한테 진실을 알았으니까 보내줄게. 촛불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서진이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엄마도 이제 놓아줄게. 사랑해, 서진아.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선영 씨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예요. 서진이도 그걸 바랄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의 짐을 내려놓으니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반찬 가게를 열고 오후엔 엄마를 보러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낡은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뭔가 지쳐 보였습니다. 저, 혹시 알바 구하세요? 선영은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은 예쁘지만 그늘이 져 있었죠. 왜? 학교는? 그만뒀어요. 사정이 있어서.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왠지 마음이 쓰였죠. 이름이 뭐야? 수진이요. 김수진.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 서진과 비슷한 이름이었죠. 우연일까요? 집은 어디야? 지금은 없어요. 보호시설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선영은 한참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20살의 자신이 떠올랐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그때가요. 일단 앉아. 밥은 먹었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밥과 반찬을 차려왔죠. 먹으면서 이야기해. 수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요? 선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시설에서 자랐어요. 18 되니까 나가야 한대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죠.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있구나. 네. 근데 고등학교 중퇴라서 써주는 데가 없어요. 선영은 수진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고요. 여기서 일해볼래? 숙식도 제공할 수 있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대신 열심히 해야 해. 그날부터 수진은 선영의 반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적응했죠. 무엇보다 성실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영과 수진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은 선영을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선영도 수진을 친조카처럼 아꼈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를 보면 옛날 내가 생각나서 그런가 봐. 이모도 혼자였어요? 아니, 혼자는 아니었지. 하지만 혼자가 된 적은 있어.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아픈 과거가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열이 나서 알아누웠습니다. 선영은 밤새 수진을 간호했죠.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고 죽을 끓여 먹이고 마치 진짜 엄마처럼요. 이모, 고마워요. 열에 들떠 중얼거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왔다는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선영은 정화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 수진이라는 아이가 우리 가게에 왔어요. 정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아이인가요? 18살 부모 없이 시설에서 자랐대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아이를 보면 뭔가 끌려요. 인연이 있나 봐요. 그냥 인연일까요? 이름도 비슷하고 서진이가 보낸 걸까요? 정화는 한참을 선영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이미 떠났어요. 하지만 떠나면서 엄마에게 선물을 남겼을 수도 있죠. 선물이요? 새로운 인연, 새로운 가족이요. 선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서진이가 보낸 인연일까요? 그날 밤 선영은 수진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은 곤히 잠들어 있었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모, 깨웠어요? 수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니야. 잘 잤어?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모, 저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폐가 되는 건 아닌지.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너무 잘해주시니까 부담스러우실까봐. 선영은 수진의 곁에 앉았습니다. 부담 같은 거 아니야. 나도 내가 있어서 좋아. 정말요? 그럼 우린 이제 가족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모랑 있으니까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선영에게 가족이 생긴 순간이었죠. 다음 날 선영은 수진을 데리고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말수는 수진을 보더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 누구니? 우리 반찬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아이예요. 수진이라고 해요.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수진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순이 수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착하게 생겼네. 우리 선영이랑 잘 지내렴. 네. 이모가 정말 잘해주세요. 그래. 고마운 일이네. 자주 놀러와. 세 사람은 요양병원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아, 잘했다. 이제 너도 외롭지 않겠구나. 네, 엄마. 저 아이도 좋은 인연 만난 거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 선영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 물었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그래.
우리 엄마는 늘 따뜻한 분이셨어. 저도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나중에 선영은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죠. 선영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30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죠. 서진아, 내가 보낸 선물이 맞구나. 엄마가 혼자가 아니게 해준 거야. 고마워. 선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함께 따뜻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